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19일 목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 전 세계의 시선은 급변하는 정치 지형과 인공지능이 재편하는 경제적 영토에 쏠려 있습니다. 미국의 행정마비와 일본의 새 내각 출범, 그리고 한국의 부동산 개혁까지 긴박한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박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들을 살펴보니 마치 19세기 말 서구 열강들이 새로운 자원을 선점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던 대전환의 시대가 떠오릅니다. 당시에는 석탄과 철도가 국력이었다면 지금은 데이터와 전력, 그리고 AI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신임 총리,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각국의 정책 노선이 충돌하며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오늘 8개국의 깊이 있는 이슈들을 통해 우리 앞에 놓인 변화의 물결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직후 국정 운영의 고삐를 쬐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를 통한 투기 행위를 차단하는데 국정의 사활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양도세 중과뿐만 아니라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 같은 아주 강력한 카드를 만지고 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19세기 경제학자 헨리 조지가 주장했던 토지가치세의 현대적 변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을 자산이 아닌 공공의 주거수단으로 보겠다는 확고한 철학이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발맞춰 아동수당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입법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강력한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1심 선고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네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당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선고 결과에 따른 입장 변화를 시사한 것도 그 때문이죠.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을 대통령 방탄용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까지 검토 중인데, 이는 과거 로마 공화정 말기 파벌 간의 입법 갈등이 극에 달했던 상황을 연상케 합니다. 정치적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는 이말 3초의 정국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부문에서는 AI 연산을 위한 전력 전쟁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김용범 전문가의 진단이 눈에 띄네요. 매우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지금까지가 코딩 중심의 소프트웨어 전쟁이었다면 이제는 그 방대한 데이터를 돌릴 전기를 누가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의 인프라 전쟁으로 바뀐 겁니다. 19세기 산업혁명기 때 공장을 돌리기 위해 수로와 석탄 공급망을 먼저 장악한 국가가 승리했던 것과 같은 이치죠. LG CNS가 오픈 AI와 손잡고 기업용 서비스에 나선 것도 결국 이 거대한 인프라 생태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격적인 경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제한하겠다고요? 네, 일종의 현대판 금리 상한제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표심을 겨냥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죠.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위험한 도박이기도 합니다. 1970년대 닉슨 행정부가 물가를 잡겠다고 가격 통제를 실시했다가 오히려 공급망 붕괴와 경기 침체를 불러왔던 사례가 있거든요. 분석가들이 신용 접근성이 낮아지고 카드 혜택이 사라질 것이라 경고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트럼프식 스트롱맨 경제학이 시장의 자율성과 부딪히는 지점이죠. 대외 정책에서는 이란과의 핵 협상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국토안보부 셧다운 여파가 상당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면서도 군사적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마치 19세기 미국의 곤봉 외교를 보는 듯하죠. 문제는 내부입니다. 국토안보부 예산 합의 실패로 셧다운이 계속되면서 연방재난관리청의 재난복구 업무까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게다가 캘리포니아 등 13개 주가 청정에너지 예산 취소에 반발의 소송을 제기했으니 트럼프 행정부는 안팎으로 거센 저항에 직면해 있는 셈입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엔비디아와 메타의 결합이 시장을 달구고 있군요. 메타가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기술주들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파트너십을 넘어 AI 골드러시 시대의 표준을 누가 만드느냐의 문제입니다. 한편에서는 마크 저커버그가 소셜미디어의 청소년 유해성 문제로 법정에 서게 됐는데, 이는 20세기 초 거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문제로 독점 금지법의 심판을 받았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기술의 폭발적 성장 뒤에 숨은 어두운 단면을 국가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미국 사회의 핵심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소식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민간 외교를 강조하며 미국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이오와주 지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요? 네,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영리한 방식입니다. 1970년대 핑퐁 외교가 민간 교류를 통해 냉전의 벽을 허물었듯 시 주석도 정부 간 갈등과는 별개로 국민 간 우호를 강조하며 숨통을 틔우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남중국해에서는 전투태세 순찰을 강화하며 무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손과 매운 주먹을 동시에 쓰는 전형적인 화전양면 전술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의 신규 무기 판매를 예고한 상황이라 미중 간의 긴장감은 당분간 팽팽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내부 경제는 소비 주도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IMF가 지적한 대로입니다. 그동안 중국이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로 성장했다면 이제는 내수가 받쳐줘야 합니다. 2026년부터 시작될 15차 5개년 계획의 핵심도 결국 소비 진작이죠. 이번 춘절 기간에 알리바바나 텐센트의 AI 앱들이 수십억 건이 상호작용을 기록하고 대규모 마케팅을 펼친 것도 이와 괴를 같이 합니다. 민영 기업에 대한 시 주석의 변함없는 지지 선언도 결국 민간 경제를 살려내수를 부양하겠다는 절박함의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오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2차 다카이치 내각이 공식 출범했죠. 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제105대 총리로 선출되며 다카이치 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그녀의 핵심 기치는 강력하고 풍요로운 일본 열도입니다. 이는 과거 메이지 유신 시절에 부국강병 슬로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식음료 소비세 감세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내세웠는데 이는 물가 상승에 지친 일본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전략입니다. 니케이 지수가 대폭 반등한 것도 이 신임 내각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대외 관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심상치 않아 보여요. 다카이치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언급이나 대만 관련 발언들이 중국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평화 발전의 길을 벗어나 군국주의의 길로 가는 것 아니냐는 중국의 경계심이 극에 달해 있죠. 경제적으로는 미일 전략적 투자 이니셔티브를 통해 반도체 소재와 AI 에너지 인프라에 360억 달러를 쏟아붓기로 했는데 이는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강한 일본을 표방하는 다카이치 내각이 동부가 정세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지켜봐야 합니다. 영국에서는 노동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법안이 발효되었습니다. 2025년 고용권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죠. 이번 법안의 핵심은 파업 중에도 유지해야 했던 최소 서비스 수준 의무를 폐지한 겁니다.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혀준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19세기 영국 노동자들이 차티스트 운동을 통해 참정권을 쟁취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노동의 가치가 자본을 압도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노동당 정부는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경제 지표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 3.0%까지 떨어졌네요. 거의 1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항공료와 식료품 가격이 안정되면서 영란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고 덕분에 FTSE 1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시민 공간의 훼손이라는 뼈아픈 보고서도 있습니다. 시위 권리가 제한되고 자선 단체에 대한 위협이 늘고 있다는 건데 경제적 번영 뒤에서 민주주의적 가치가 후퇴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18세기 산업혁명기 영국이 화려한 지표 이면에 빈민가와 인권 문제를 숨겼던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야 할 때입니다. 인도는 현재 AI 임팩트 서밋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행보가 광폭적이군요. 인도는 이제 명실상부한 AI 강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2만 개의 GPU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인도 AI 미션 2.0 발표는 그 야심을 여실히 드러내죠. 프랑스와의 관계를 특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시킨 것도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과거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 시절 면직물 공장으로 전락했던 아픈 역사를 뒤로하고 이제는 21세기의 쌀이라 불리는 AI 분야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입니다. 하지만 행사 과정에서 잡음도 좀 있었다고요? 네, 한 대학이 중국 로봇을 마치 자국 제품인 것처럼 전시했다가 비난을 받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조직 운영 미숙으로 IT 장관이 사과하기도 했죠.
하지만 24시간 내 AI 책임 캠페인 서약으로 기네스 기록을 세운 것만 봐도 인도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알 수 있습니다. 거대한 인구와 데이터, 그리고 정부의 공격적인 투자가 결합된 인도가 기술 식민지를 넘어 기술 종주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역사적 사건을 기리는 기념식과 함께 사회 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2월 19일은 다윈 폭격 8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호주 본토가 처음으로 외부 공격을 받았던 그 아픔을 기리며 조기 개항을 실시하죠.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인지 보안 이슈에 매우 민감합니다. 시리아 난민 캠프 내 이즈 연계자들의 귀국 문제에 대해 정부가 보안상의 이유로 임시 입국 금지를 내린 것도 그 때문입니다. 국가의 안전과 인권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현장인데 호주 사회가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관건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실질 임금이 하락하며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임금 상승률을 앞지르면서 2023년 이후 처음으로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호주 정부가 고액 자산가를 위한 골든 비자를 재개 투자를 유치하려는 것도 이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입니다. 한편에서는 원주민 여성들로 구성된 레인저 팀이 발족해 전통 문화와 서구 과학을 결합한 자연 보존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는 현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해답을 오래된 지혜에서 찾으려는 호주식의 의미 있는 시도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소식입니다. 정부 지출이 GDP의 57%에 달하며 경제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 모델이 한계에 부딪힌 모습입니다. 연금과 의료비는 급증하는데 부유층 가구 상당수가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다는 자료가 공개되면서 조세 불공정 논란까지 번지고 있죠. 이는 18세기 프랑스 혁명 직전 구체제의 모순으로 세금 부담이 평민에게만 집중됐던 상황을 연상케 합니다. 카르푸가 2030년까지 AI와 디지털 기술로 매년 10억 유로를 아끼겠다는 혁신안을 내놓은 것도 이런 절박한 생존 환경 때문입니다. 글로벌 단신 전해드립니다. 어제 늦은 오후 유튜브에서 1시간 넘게 접속 장애가 발생해 전 세계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데이터 인덱싱 오류가 원인이었다고 하네요. 한편 이탈리아 리비뇨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서는 중국의 수이밍 선수가 스노보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중국 대표팀의 두 번째 금메달 소식입니다. 유튜브 장애는 우리 삶이 얼마나 중앙 집중화된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19세기 전신망이 처음 끊겼을 때의 혼란보다 지금의 디지털 단절이 더 치명적인 셈이죠. 스위밍 선수의 금메달은 중국이 하계뿐만 아니라 동계 스포츠에서도 스포츠 굴기를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수들의 소식이 작게나마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 작가님, 오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지혜를 빌리고 미래의 기술을 입히되 결국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이 전기를 삼키고 정치가 첨예하게 갈등해도 결국 그 모든 활동의 목적은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각자의 위치에서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평안하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